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조선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외란과 호란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외란과 호란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그 기본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외란과 호란의 전개 과정에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외란과 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인 어떤 변화, 대외적인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외교의 기본적인 정책은 4대 교린 정책입니다. 4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섬길 사자니까 큰 나라를 섬기겠다. 그러면은 조선 입장에서 섬길 만한 큰 나라는 바로 중국이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제 명나라 그리고 조선 중기에는 이제 청나라와 그 호란 이후에 청나라에게 사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게는 이제 사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린 정책입니다. 그래서 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웃을 뜻하니까 조선하고 인접해 있는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여진족, 이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가까이 두고 좀 사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자는 사귈 교자지만 원만하게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치겠다. 뭐 이러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린 정책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들을 회유하는 회유책도 있고 또 이들이 만약에 여진족 같은 경우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조선의 국경을 침략하게 된다거나 또는 일본이 조선의 어떤 그 제안한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거를 화전양면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회유책과 강경책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4대 외교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대를 한다. 그러면 대단히 조선이 좀 굴욕적이지 않느냐,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외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연호와 책봉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중국과 이제 조공 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물을 갖다 주고 또 명나라 황제로부터 회사물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선의 어떤 왕이 교체된다거나 뭐 했을 때 또 부정기적으로 또 사실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조선이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중국의 한 지방 정권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어떤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곧 예속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당시 강대국에게 사대를 함으로써 조선이 경제와 문화 또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실리 외교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교린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진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전략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들에게 회유와 강경책을 화전양면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뭐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대와 교린은 전략은 다르지만 국가의 이익을 추구한다, 실리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와의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조선이 건국됐던 태조 이성계 때는 명나라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공로가 폐쇄됐다. 한마디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조공록을 폐쇄했다는 것은 결국 조선이 명나라에게 태조 이성계 때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제 종계 변무에 관한 문제라겠는데 여기서 이 종은 결국 이성계를 뜻합니다.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의 가계가 중국에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성계를 고려 말의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인임의 자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정도전의 북벌 계획이 있는데요. 고려 말에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 이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의 신흥 무인 세력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명나라에 관한 정벌, 그러니까 요동 정벌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도전은 진도라고 하는 병법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요동 정벌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표전 문제를 내세워서 한마디로 괘씸한 이 정도전을 명나라로 이제 소환해서 좀 처벌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기에 불응했던 것이죠. 따라서 태조 때는 이성계 때는 명나라와 그렇게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태종 때 요동을 수복하고 여진을 토벌하고자 했던 이 요동 수복 계획을 일단 보류를 합니다. 보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진을 토벌함으로써 명과 이제 관계를 개선했다. 한마디로 태조 때는 명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지만 태종 때부터 좀 원만한 관계를 좀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과의 교역. 자, 조공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4대 정책의 핵심은 바로 조공무역입니다. 1년에 3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고 또 이 밖에도 부정기적으로는 또 사신을 수시로 보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면 다시 회사품을 받아오는 자, 이러한 무역이 조공무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공무역, 예, 바로 개시무역이 될 것이고요. 이때 사신 일행을 따라서 가는 어떤 사행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명나라 상인들과 또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행 무리를 통한 어떤 사무역의 하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역품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품은 고대 국가였던 어떤 삼국시대부터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뭐 삼국이라든가 통일신라라든가 고려라든가 주로 수출품은 특산품이죠. 예,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세공품이라든가 또는 인삼이라든가 이러한 특산품이 주로 수출품이 되고요. 수입품은 주로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귀족, 예, 고려시대까지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양반 사대부들의 어떠한 사치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적이라든가 도자기 그리고 약재 같은 것들이 주로 수입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나라가 조선 초에 지나치게 많은 조공물을 요구했고 특히 금과 은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광과 은광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결국 명나라에게는 우리는 이제 은광이 없다 또는 은광이 있긴 하지만 품질이 낮다. 자,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 조공 물품을 좀 바꾸게 되죠. 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명나라에게 사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조공물의 금과 은이 지나치게 명나라가 요구하면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과 은은 예, 조공물에서 좀 배제가 됐다. 예,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명 관계의 이제 변화를 보면 이거는 외란 이후입니다. 자, 외란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한양이 예, 함락이 되고 선조는 예, 평양을 지나서 의주까지 피난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평안북도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왜군에게 모든 전 국토가 이제 유린을 당했는데 이때 이제 원나라가 이여송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원군을 파병을 해줬었죠. 그래서 외란을 명나라의 도움으로 이제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림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외란 이후에는 존화주의적 경향이 대단히 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란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망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명나라가 원군을 파병해 줌으로써 망해가던 조선이 다시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러한 은혜를 베푼 그런 나라다라고 해서 제조지은의 국가로 섬겼습니다. 따라서 외란 이후에 여진족이 예, 후금을 건국하고 예, 훗날 청으로 국호를 바꾸게 되죠. 이 후금이 명나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명나라가 이제 파병 요청을 받게 되자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명나라를 지원해야 되는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북인과 광해군 입장에서는 후금은 지금 강성해지는 나라고 여진은 지금 쇠락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쉽게 도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파병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돕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이런 제조지은의 어떤 국가로 명을 바라보던 사림들, 특히 서인과 남인의 일부 세력들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인조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축출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란 이후에 이런 명나라에 대한 존화주의, 바로 중화주의가 대단히 강화됐다는 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진은 한때 고려 12세기에 금나라를 건국했었고 고려의 문벌 귀족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겸이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수용해서 고려가 기본적으로 추진해왔던 북진 정책이 좌절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금나라는 몽고에게 결국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부족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이제 흩어져서 어떤 유목생활을 하던 이런 여진족이 나중에 외란 이후에 이제 누르하치에 의해서 바로 청나라를 후금을 건국하게 되는데 조선 초에는 여진족은 여전히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목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식량이 많이 부족하죠. 농경 생활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진족에게는 일단 회유책을 먼저 보시면 아까 제가 회유책과 강경책을 합해서 우리가 교린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회유책의 경우에는 여진의 어떤 부족장, 어떤 촌장 정도 급 되는 사람들이 귀순을 했을 때 관직을 주거나 토지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경 지역에 보면 경원과 경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들이 필요한 농기구라든가 또는 식량을 그들의 어떤 가축과 또는 모피 이런 것들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무역소를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진의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이 여진 사신들이 묵었다 갈 수 있는 숙소로 북편관을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진족들은 끊임없이 조선의 국경을 넘어서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결국 강경책으로 여진족을 토벌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국경 수비를 위해서 이제 진과 보라는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진자는 이제 나루 진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부대가 주둔하는 그러한 마을을 얘기하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고 연교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뭐 중강진, 백두산 근처에 뭐 중강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진족 토벌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은 두 개 지역으로 좀 나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국경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이 있고요. 동해로 흘러가는 이 두만강이 있는데 바로 압록강 유역은 태종 때 바로 여연군이라는 걸 설치하고 우리 영토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연군이 이 중강진 일대인데요.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침략하게 되자 세종 때는 사군을 개척하게 됩니다. 최윤덕 장군에 의해서 이제 사군을 개척하게 되고요. 또 세조 때에는 우리가 이제 청년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 남이 있죠. 남이 장군. 이 남이 장군이 정의 서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종 때는 윤필상이라는 분이 최종적으로 여진족을 토벌해서 완전히 압록강 지역에서는 축출을 하게 되죠. 또한 이제 두만강 지역에서는 김종서, 세종 때의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종 때 사군 육진이 개척됐다. 그래서 사군과 육진의 개척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확정짓게 되는 시점을 바로 세종 때 사군 육진이 개척된 시점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세조 때 남이가 정의 서정을 통해서 압록강 유역을 토벌했다면
신숙주는 경진 북정을 통해서 두만강유역을 토벌했습니다. 여기서 쉽게 이제 좀 기억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압록강은 서쪽이고 그 다음에 두만강은 좀 북쪽이죠. 그래서 정의 서정 그러면 압록강 쪽이고요. 경진 북정 그러면은 두만강 쪽입니다. 모두 이렇게 서정과 북정은 모두 세조 때, 사군과 육지는 세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여진족의 토벌을 마무리 짓는 시점은 바로 성종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종 때 아까 윤필상의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완전히 토벌했다면 또 성종 때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또 한 번 완전하게 축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있죠. 자, 이게 역사고사 화첩이라는 건데요. 역사고사 화첩에 보면은 야연사준도라든가 야전부시도 등림 영해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 중기부터 고려 예종 때부터 조선 선조 때까지 여진족을 토벌하고 북방 지역을 개척했던 지역, 그 지역에 관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한 어떤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윤관이 별무반을 통해서 12세기에 여진족을 토벌한 적이 있었죠. 그것을 그린, 그 사실을 그린 그림은 우리가 전에 뭐라고 했었죠? 바로 그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 고려지경이라는 선출령의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웠던 바로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북방 3인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3인 정책 할 때 이 사자는 우리가 흔히 뭐 어디 이사 간다, 이주하는 거죠. 백성을 이주시킨다는 것인데요. 주로 남쪽 지역의 사람들을 국경 지역인 북쪽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3인 정책이라고 하게 되고요. 태종 때부터, 조선 태종 때부터 중종 때에 걸쳐서 끊임없이 꾸준히 펼쳐졌던 그런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3인 정책이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세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국경 지역과 관련된, 변방 지역 관련된 조선의 제도 중에 토관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지방관이 지방 세력화, 지역 세력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상피제라는 제도를 둔 적이 있어요. 그죠? 상피제. 자신의 연고지, 그러니까 출생지라든가 또는 자신의 친인척이 어떤 상급자로 있는, 상급 관리로 있는 지역에는 파견되지 않는, 임명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이제 상피제가 있었는데 이 국경 지역만큼은 예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어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의 토호 세력들은 또 여진족들과 교류를 하면서 대단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과 어떤 연합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 세력들에게 어떤 회유하는 정책으로서 그 지역의 토관직은 바로 그 지역의 토착민으로 임용한다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토관제도입니다. 또 잉유제도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둔 것은 곡식으로 걷기 때문에 주로 세곡이라고 하죠. 세금으로 거둔 곡식, 세곡. 이 세곡을 좋은 배를 이용해서 중앙에 있는 한양으로 이제 모두 옮기게 되는데 평안도와 함경도의 경우에는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많습니다. 또한 사신 접대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방비라든가 사신 접대 비용 같은 것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세금은 중앙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세금을 안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은 걷지만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그 지역에서 자체 소비를 하는 제도, 그 지역을 이제 잉유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잉유 지역에는 제주도도 포함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다르죠. 뭐 국방비나 사신 접대 비용이 아니라 워낙 제주도 같은 경우는 논이 적죠. 논농사가 적고 또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서 중앙으로 운반하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또한 잉유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은 함경도와 평안도가 바로 국경 지역의 어떤 국방상의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소비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잉유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본과의 관계를 보시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유책과 강경책, 달리 말하면 화전 양면 정책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조선 초에는 일본에게 대단히 강경한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종 때 이종무가 이제 스시마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 고려 말에 박위라는 분이 스시마를 정벌한 적이 있었죠. 세종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남쪽 지역에서 왜구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이종무를 시켜서 스시마를 정벌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회유책을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와 하는 외교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마도주와 하는 외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조선 정부가 일본의 막부 정권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걸 정례 외교 또는 대등 외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대마도주와 조선 정부가 하는 외교는 우리가 기미 외교라고 보통 부릅니다. 기미 외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마도주를 매개로 해서 이제 일본의 각 지역의 영주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 사신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이제 동평관. 아까 여진족의 숙소는, 여진의 어떤 사신들의 숙소는 북평관이 있었죠. 참고로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왔을 때 머무는 숙소는 태평관이라고 그러고요. 여진족은 북평관, 그리고 일본은 동평관, 그리고 우리가 명나라에 갔을 때,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에 갔을 때 머무는 숙소는 회동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삼포를 계약하게 되는데, 부산포, 제포, 연포.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훗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일 수호 조교를 통해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했을 때는 제물포, 인천, 그리고 원산, 그리고 부산이었죠. 하지만 지금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하게 된 것은 부산포, 제포, 연포, 지금의 마산 진해 지역과 울산,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포를 개항하고 개해약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무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일본 정부와 맺은 약조가 아니라 이것은 대마도주와 맺은 약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삼포 지역에 거류 외인, 그러니까 조선에 머물 수 있는 외인을 60명으로 한정하고 세사미두는 200석, 세견선은 50척으로 이렇게 무역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 측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양이 너무 적다, 무역의 규모가 너무 적다, 좀 규모를 확대해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고요. 조선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게 되자 결국 개해약조 이후에 일본은 이 삼포 지역에서 외변을 일으킵니다. 삼표 외변 또는 사량진 외변, 그리고 을묘 외변.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외변을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 조선의 대응책은 삼포 외변 때는 부산포와 연포를 폐쇄시키고 제포만 이제 허용을 한다거나, 또는 사량진 외변과 을묘 외변 이후에는 점점 그 무역량을 더 줄이다가 나중에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서는 아예 일본과의 교역을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세종 때 삼포를 개항했고, 또 바로 개해약조를 통해서, 대마도주와 개해약조를 통해서 이렇게 일본과의 교역이 시작됐다는 것.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기타 다른 국가와의 이제 교역을 보게 되면은 뭐 유쿠라든가 또는 사이암이라고 하는 뭐 태국, 그다음에 자바, 자,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조선이 이제 교역을 하는데 그 규모가 뭐 크진 않습니다. 다만 15세기에는 유쿠라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해상무역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유쿠 왕국과 조선이 교역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불경과 유교 경전, 그리고 범종 같은 것들이 유쿠에 전해졌다. 뭐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조선의 기본적인, 조선 전개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외란과 호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란과 호란은 조선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와 후기의 성격이 외란과 호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란과 호란의 어떤 전개 과정보다는 그것의 원인과 배경과 그 결과, 영향,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외란 전에 조선의 어떤 상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외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조선 선조 임금 때입니다. 바로 이 선조 때는 16세기에 사림들이 권력을 훈구를 몰아내고 중앙 권력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림들은 어떤 학연이라든가 학풍, 그다음에 지연, 혈연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서 막 붕당 정치가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붕당 정치로 인해서 조선이 정치적으로 약간의 분열 상태에 있는 이런 혼란 상태에 있는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조선의 그 관료들에게 지급했던 토지 수조권 지급 제도가 그러니까 토지 분급 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주 전호제가 확대됨으로써 농촌이 이제 몰락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빈궁한 삶을 살았던 황폐화된 어떤 농민들에 의해서 대단히 좀 난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조선 명종 때 있었던 어떤 임꺽정의 난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양반 지주들의 어떤 착취에 의해서 농촌 경제가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토지의 사유화와 지주 전호제가 좀 확대되는 시기, 농민의 몰락 시기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방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거예요. 16세기 들어와서. 조선 세조 때 보법이 실시되면서 대단히 국방력이 강화됐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요역, 바로 부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 군역 대상자들에게 요역마저 이제 부담을 지우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군역의 요역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군역의 요역화 현상 때문에 결국 정군 또는 정병들이 서울로 번상을 하러 갔다가 자기가 보인에게 받은, 봉족에게 받은 이런 세포 같은 것들을 서울 사람에게 주고 내려가는 거죠. 그럼 서울 사람들이 대신 그것을 받고 군복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대립제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군역의 요역화라든가 또는 대립제가 성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방력이 대단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부는 결국 군포를 받는 조건으로 1년 6개월에 2필의 군포를 받는 조건으로 모든 군역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바로 군역을 바로 의무병제를 사실상 폐지하게 된 거죠. 부병제가 폐지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선의 국방력을 이제 약화시키게 된 하나의 원인이다. 자, 이러한 조선의 상황 속에서 그럼 일본은 어떠했느냐? 자, 일본은 조선에게 끊임없이 무역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조선은 세종 때 삼포를 개항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삼포해변, 사량진해변, 을묘해변으로 끊임없이 일본은 조선에서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삼포해변 때 바로 중종 때는 이러한 일본 외인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지변사 재상이라고 해서 지변사 재상이 이 비변사를 통해서 바로 어떤 군무회의를 이제 주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삼포해변을 진압하고 나서 임신약조를 체결한 후에 바로 제포만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제한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사량진해변 때는 정미조약으로 그 무역의 규모를 또 축소하게 되고요. 결국 을묘해변 때는 국교를 아예 단절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포해변 때 설치됐던 비변사가 이때는 임시기구였는데 을묘해변 때는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된 것이죠. 비변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그럼 비변사가 삼포해변 때 임시관청으로 설치가 되고 을묘해변 때 상설기구가 됐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주로 비변사는 국방 문제만 담당하는 그런 회의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 외교 모든 국가의 정무를 모두 비변사에서 보게 된 시점은 언제냐? 바로 국가 최고 회의 기관으로서 비변사가 자리를 잡게 된 건 임진왜란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일본인들의 어떤 그 변화, 조선에 대한 어떤 소요 사태, 그리고 조선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러한 것을 조선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면서 율곡 이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게 됐지만 당시 이이는 바로 서인이었죠. 그래서 동인들이 또 이 10만 양병설을 배격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의 정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인의 황윤기를 정사로, 그리고 동인의 김성희를 부사로 일본에 파견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이 돌아와서 이제 선조에게 보고를 할 때 동인의 황윤길 같은 경우는 심상치 않다. 일본이 곧 조선을 침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동인의 이 김성일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일본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심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선조는 어떤 사회 혼란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 동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동인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결국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결국 전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실제 상황은 어땠느냐? 일본은 100여 년 이상 각 지역의 영주들이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어떤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됐었는데,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 시대를 마무리 졌습니다. 한마디로 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끝내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바로 권력이 집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아주 오랜 기간의 어떤 전쟁의 시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세력을 형성했던 이 하급 무사들,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라고 하죠. 이 하급 무사들이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오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높아집니다. 전국 시대보다 그들의 지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급 무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요토미의 히데요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에게 처음부터 조선을 치겠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라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조선은 잠시 일본군에게 그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흔히 정명가도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조선에서는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조선에게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제안을 했고, 조선은 당연히 거부를 했고, 이것을 빌미로 왜군이 침략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일본은 약 20만에 이르는 대군을 부산에 상륙시켰고, 결국 부산진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진 바로 옆에 있던 동래성이 또 함락이 됐고요. 그러자 조선 정부에서는 신립장군을 충주로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방어 체계를 보게 되면은, 원래 조선은 초기에는 진관체제라는 게 존재했었죠. 이 진관체제는 지역 단위 방어 체제입니다. 각 지역의 지방관들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통솔하죠. 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큰 거진이 그 지역의 진들을 통합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반란이라든가 전란을 해결하는 지역 단위 방어 체제가 바로 진관체제인데요.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은 이 지방 방어 체제를 재승방약 체제로 바꿨습니다. 이 재승방약이라고 하는 체제는 대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진관 체제로는 막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소규모 군대로 대규모의 군을 막아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전란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재승방약인데, 재승방약 체제는 어떤 전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 지역의 군대를 한 지역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게 되고요. 중앙에서는 이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을, 장수를 한 명 파견을 해서 이 대군을 이제 이끌도록 하는 게 바로 재승방약 체제인데,
이 제승방해철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후방에 있는 군대가 바로 최전선에 모두 집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규모의 적군에게 이 방어진이 뚫리게 되면 이 후방에서는 그 군대를 막을 만한 군대가 없다는 것이죠. 자, 외란 초기에는 바로 중앙에서 파견된 이 신립장군이 충주 지역 탄금대에다가 대규모의 방어진을 쳤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그 뒤를 바치는 조선의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조는 곧 한양에 함락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의주까지 피난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선조는 평양을 거쳐서 의주를 피난을 했고, 결국 평안북도와 그 다음에 이순신의 활약에 의해서 다행히 호남, 곡창제인 호남, 그리고 평안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일본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육군을 내려놓고 수군은 빠르게 남해를 돌아서 서해 지역에 이 일본군에게 어떤 군수 물자와 군량미를 제공해주는 이런 게 이제 수륙 병진 작전인데, 바로 이순신에 의해서 그 수륙 병진 작전이 이제 괴멸되게 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외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 거북선의 설계가 이미 마무리가 됐고, 이순신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선을 건조했습니다. 이순신의 활약을, 이건 좀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수군과 맞서서 치룬 전투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해전이 이제 옥포해전입니다. 옥포해전이 첫 번째 해전이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을 제일 먼저 사용한, 거북선을 활용한 첫 번째 해전은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사천해전. 그리고 전란 초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차단한, 그래서 조선의 수군이 서해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인 해전은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첩으로 들어가죠. 임진왜란 3대첩은 진주대첩, 행주대첩, 그다음 한산도 대첩인데요. 따라서 한산도 대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진왜란 중에 조선 수군이 서해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괴멸시켰고, 그래서 우리의 곡창지대는 호남 지역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이 일본군에게 먹히지 않게 된 그런 결정적인 어떤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선 수군의 후방을 옥포해전과 사천해전으로 지속적으로 일본 수군이 지다 보니까, 패전하다 보니까 육지를 돌아서 조선 수군의 배후를 일본군이 계속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왜군의 함대를 이제 한산도 지역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 섬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해 남해권을 장악하는 계기, 곡창제를 지키게 되는 계기, 그리고 왜군의 수륙 병작전을 좌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을 제외하고 외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관군의 활약은 전쟁 초반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 시기에는 이제 의병들의 활동이 대단히 좀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의병은 말 그대로 일반 백성들, 물론 의병장은 대부분 양반이라든가 양반 관료, 그리고 승려들로 이제 보통 의병장들이 나오게 되지만, 사실 의병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의병의 대부분의 어떤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떤 전술이라든가 또는 무기면에서 좀
직업군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나마 일본 왜군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의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유격 전술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치고 빠지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릴라 전술, 유격 전술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병장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의병장, 우리가 홍희 장군이라고 하는 곽재우 장군이 있고요. 이 곽재우 장군은 김시민과 연합해서 바로 진주대첩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헌과 고경명, 이 두 분은 이제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병을 처음 발병한 지역은 다르지만 이 두 분은 외란 중에 그 금산 전투, 아주 유명한 이 금산 전투에서 결국 두 분 다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담양에서의 김덕령, 그리고 우리가 진주 혈전이라고 하는 2차 진주 전투에서 김천일은 또 사망을 했고요. 자, 정문부,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북관대첩비라는 게 있어요. 북관대첩비. 바로 숙종 때 이 정문부가 바로 함경도 경성 지역에서 왜군을 격퇴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숙종 때 세운 비석이 북관대첩비인데, 이 북관대첩비가 러일 전쟁 때 결국 일본군이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의 전범들의 사당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야스쿠니 신사 있죠. 그 야스쿠니 신사에 이 북관대첩비가 세워졌었는데 우리 측의 요청으로 결국 반환이 됐고요. 지금은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북관대첩비가 매우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정문부와 함께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산대사와 여기 사명대사가 있는데요. 잘못 나왔네요. 자, 사명대사. 사명대사인 휴정과 죄송합니다. 자, 휴정이 서산대사고 사명대사인 유정. 자, 요 두 분은 승병이죠. 승병. 이 서산대사는 자기 제자였던 유정과 함께 바로 명나라 원군과 조선의 관군, 그리고 이들이 평양을 탈환할 때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승병들이 바로 서산대와 사명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사명대사 같은 경우는 외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을 대표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후에 일본과의 교섭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외란 때 일본에게 끌려갔던 어떤 포로들을 송환하는 문제, 그리고 전후의 처리를 조선을 대표해서 일본과 교섭을 벌였던 인물, 바로 사명대사 유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의병들은 각지의 관군들이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병들이 관군과 이제 연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자, 전세가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임진왜란의 전세가 전환되는 시점은 바로 명군의 지원이 도달하면서부터입니다. 이효성 입구는 명나라 군대가 지원군이 도달하게 되면서 조선 관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성을 다시 탈환하게 되죠. 평양성을 탈환하고 결국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명나라는 일본군의 어떤 전력을 좀 얕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투인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군은 결국 벽제관 지역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벽제관은 지금의 경기도 고양 지역인데요. 일산이죠. 자, 이렇게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남진하다가 결국 한양 바로 북쪽에 있는 고양 지역인 벽제관에서 바로 대패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여성은 명나라 군대는 남해나 전쟁에서 목숨을 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평양까지. 자, 그래서 일본군이 퇴각하는 명나라 군대를 쫓아서 다시 북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주대첩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권율 장군은 전라도 지역의 의병 부대를 이끌고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복하기 위해서 북상을 했었는데 벽제관에서 조명연합군이 패배를 하고 이 북상을 하는 이 왜군을 행주산성에서 소금의 병력을 가지고 분전을 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자 행주대첩 이후에 일본은 이 왜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근데 조선 정부에 제안한 게 아니라 명나라와 일본이 이 교섭을 벌인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결렬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삼남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일본에게 할양하는 조건으로 이 휴전을 맺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조선 측의 반대로 이 휴전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 휴전을 제의했던 것은 사실상은 자신들의 왜군들의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확보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이 잠시 중단됐다가 1597년에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다시 발발할까지 요 잠깐의 휴식기 동안에 조선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첫째, 소고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소고법에 따라서 소고군 체제로 가게 되죠. 이것은 양천 혼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조선의 정식 정병들만 가지고는 막아내기 어렵죠. 그래서 노비부터 양반까지로 구성된 바로 소고법 체제로 개편을 했고요. 이래서 지역 단위 방어 체제인 진관 체제가 다시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진관 체제에서 임진왜란 직전의 재승 방략 체제, 그리고 재승 방략 체제가 다시 임진왜란 중에 진관 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유성룡의 건의로, 남인이었던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이들을 우리가 이제 삼수병이라고 하는데요. 삼수병으로 구성된 바로 군대가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오군영의 이제 시초인 것이고요. 왜 만들었느냐? 당연히 조선 초기의 중앙군이 오위가 제대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었고 좀 괴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신식 무기인 조총을 사용하는 왜군과 맞서기 위해서 바로 포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수와 사수, 살수로 구성된 바로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했던 것이죠. 또한 임진왜란 초반에 일본의 수군을 괴멸시켰던 바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해서 조선의 수군을 총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측의 어떤 간계에 의해서 결국 이순신은 하옥되게 되죠. 사관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간계로 이순신이 결국 수군 통제사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특히 일본의 어떤 요시라라고 하는 이중 첩자가 있어요. 이 요시라라는 일본 첩자의 간계로 이순신은 수군 통제사직에서 결국 물러났고 결국 하옥이 됐다. 감옥에 갇혔다. 이때 원균이 이순신을 대신해서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됐고요. 이때 이제 당연히 지휘관이 교체돼서 조선의 수군이 아직 정비가 되기 전에 일본 수군이 대규모로 이제 조선 수군을 압박해 나갔고, 이때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수백 척에 이르렀던 조선의 함대가 12척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명량해전이 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원균이 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사망하게 되자 결국 조선은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등용하게 됐고, 결국 12척의 함선으로 300척의 일본의 함대를 격파한 바로 명량대첩이 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량대첩이 일어났던 같은 달에 직산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직산 전투는 정유재란 이후 재정비한 일본군이 북상을 하다가 이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아주 대규모로 패배한 그런 전투입니다. 직산은 지금의 천안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의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 그 북상이 좌절된 계기가 된 전투는 이제 직산 전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군이 거의 괴멸된 것은 바로 명량대첩이다. 자,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발발한 원흉,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군은 대규모의 철군을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퇴각하는 일본군을 굳이 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돌려보내면 다시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재침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퇴각하는 왜군을 쫓아가서 노량에서 섬멸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했죠.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한 노량해전이 바로 임진왜란, 그러니까 왜란, 정유재란이 마무리되는,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마지막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일본군이 퇴각을 했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자,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요인들을 보면 관군뿐만 아니라 승려라든가 일반 농민들까지 참여를 했던 대규모 의병을 이끌었던, 그래서 조선의 어떤 역량을 총체적으로 발휘한 그러한 것이 승리의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우월감, 항상 고대 사회부터 우리가 일본에게는 뭔가를 베풀고 문화를 전수하고 이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에게 우리가 조선이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이겠죠. 자, 이러한 문화적 우월감이 또 승리에 관한 어떤 의지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무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 초부터, 사실은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최무선 때부터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많은 화포들을 제작했었는데, 세종 때도 이제 총통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신식 무기들을 만들어냈죠. 특히 화포와 같은, 비격 진체라고 부르는 이런 화포와 같은 신식 무기들이 일본을 좀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란의 영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결과,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먼저 이 왜란은 조선을 전기와 후구로 구분하는 분기점이었다. 자, 왜 그러냐? 조선 전기의 최고의 관청은,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의 관청은 의정부였죠. 하지만 왜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국가의 모든 정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뀌었고요. 또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 체제였지만 왜란을 계기로 훈련도감이 설치됐고, 그 뒤에 어영청, 수영청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5군형 체제, 새로운 모병제인 5군형 체제로 이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고군이 편제되면서 다시 진관 체제가 복구됐다는 것. 하지만 경제 사회적인 측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7년간의 전쟁이 결국 우리 땅인 조선 땅에서 전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명 손실이라든가 문화재의 소실이라든가 또는 토지의 황폐화는 불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이 소실돼서 또한 전국의 농토가 많이 황폐화됐다. 인구가 당연히 크게 감소했겠죠. 그래서 전란 중에는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었을 테니까 국가 재정도 대단히 궁핍한 상황이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신분제가 크게 동요하게 되는데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국가 재정이 전란 중에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는 납속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곡식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면 이제 신분 하나씩 올려주는, 노비를 상민으로, 상민은 뭐 양반으로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납속책이라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뭐 공명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직 임명 증명서인데 그 임명자의 그
이름을 비워놓고 명예직을 주는 그 증서입니다. 예, 관직 증명서인데 이 공명첩을 남발함으로써 결국 평민이었던 사람들이 양반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또한 전쟁의 시기니까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군공을 세웠다고 하죠. 이런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노비인 경우는 평민인 경우는 양반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란 중에는 사회적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분제가 크게 동요됐다. 신분제가 동요됐다는 건 결국 계층 간의 이동이 그 전보다 좀 활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문화재의 소실을 보시게 되면 경복궁이 일단 불에 탔습니다. 예, 경복궁이 불에 타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고종 때 다시 중건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불국사와 같은 우리 아주 소중한 문화자가 불에 타버렸고요. 물론 불국사의 어떤 돌로 만든 석조 건물들은 이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게 그대로 남아있지만 목조 건물들이 대부분이 소실돼 버렸습니다. 또 역사책을 보나가는 이 4대 사고가, 4개의 사고가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모두 불에 탔다는 거죠. 뭐 춘추관, 그 다음 전주, 성주, 충주 이 4군데의 사고가 있었는데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모두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예, 전주 사고가 그나마 보존이 됐으니까. 그래서 외란이 끝난 이후에는 사고를 5개로 늘리고 도시가 아닌 바로 산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사고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춘추관, 그리고 강원도의 오대산과 태백산, 그리고 강화도의 만이산, 그리고 지금 북한 평안도 지역의 묘향산, 이렇게 5대 사고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문물이 뭐 일본군이 사용했던, 외군이 사용했던 조총이라든가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같은 것들이 조선에 유입되게 됐고요. 또한 명에 대한 존화주의 경향이 강화됐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선의 근세 문화를 배울 때 조선의 이제 역사서들이 나와요. 그때 16세기 역사서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존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뿌리를 바로 기자조선에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이 대단히 강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란 때 명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또 명나라 군이, 그러니까 명나라 원군들은 중국인들이 이제 무신으로 숭배하는 인물이 바로 관우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나라 군대의 영향,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바로 동묘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동대문 바로 뒤쪽에 있죠. 이 동묘는 바로 관우를 모시는 바로 관우 사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란이 가져다준 조선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경제, 사회,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봤다면 이제 외란이 가져다준 어떤 국제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강자였던 명나라는 외란 후에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과 분열기로 빠져들면서 어떤 당쟁 때문에 많이 세력이 약화됐고요. 조선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쟁에 따른 폐해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토지대장이 소실됐다거나 또 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조선은 대단히 조금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비록 전쟁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패했지만 외란 중에 조선에서 잡아간 포로 중에 수많은 성리학자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황이라는 분이죠. 이러한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결국 일본은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외란 이후에. 특히 일본 왜군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경상도 일대다 보니까 이 경상도 지역에 바로 영남 남인들, 이 남인들이 대부분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황, 그 이황의 제자들이 주로 일본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외란 이후에 발전하는 성리학은 보통 퇴계학입니다. 바로 주리론이죠.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의 주류 학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뭐 이삼평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도예가가 있었죠.
바로 도예공들을, 외란 중에 도예공들을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이들을 바탕으로 일본은 바로 도자기 문화가 또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떤 이익을 본 건 바로 여진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여진족은 조선과 명나라에 억눌려서 어떤 부족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는데 외란을 계기로 명나라와 조선이 쇠퇴하게 되자 여진족은 빠르게 부족을 통합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하치에 의해서 여진족이 통합됐고 결국 후금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자, 외란 이후에 이제 정치 변화를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북쪽에 이제 후금이 새로 등장하게 되고 명나라는 좀 쇠퇴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후금이 명나라를 치고자 하죠. 명나라를 압박하는데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외란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 너네도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는 4대 외교를 하고 있었고 또 제조지은의 나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원군을 파병하려고 했었겠죠. 자,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광해군. 선조 임금 때 외란이 일어났고 외란 이후에 왕으로 즉위한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펴게 됩니다. 바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바로 중립을 지켰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것은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집권 세력은 북인입니다. 이 북인은 남명 조식 선생의 어떤 계보를 이은 학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조식이라는 분은 대단히 학문적인 성향을 본다면 주자학뿐만 아니라 정통 주자학뿐만 아니라 뭐 노장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학문들에서 약간 포용적입니다. 또한 절개와 의리를 대단히 중시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곽죄와 같은 이런 의병장들이 대부분 북인에서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광해군 이후에 광해군 때 권력을 잡은 건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던 바로 이 북인 정권입니다. 북인 세력이죠. 일단 외란 때 약화된 국가를 다시 중흥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부흥책으로 양안과 호적을 당연히 새로 작성하겠죠. 양안, 토지문서, 호적은 인구문서인데 이것이 모두 소실됐으니까 이제 새로 조사하는 겁니다. 또 국방을 많이 강화했고요. 특히 이제 문화 사업을 보면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되죠. 이 동의보감은 세종 때의 뭐 향약 집성방이라든가 또는 의방 유치라든가 이러한 기존의 의학 서적들을 종합해서 만든 동아시아 최대의 어떤 그 의학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 5대 사고, 아까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4대 사고 중에 전주 사고만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필사를 해서 5대 사고를 설치했습니다. 자, 후금이 누르하치에 의해서 여진족이 통합돼서 후금이 건국되고 명나라를 압박하는 상황.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에게 원병을 요청했고 조선은 당연히 이제 출병을 해줘야 되는데 후금을 자극하게 됐을 때 조선이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강옥립을 원군으로 명에 보내면서 한 1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원병을 보내면서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후금과 대치하지 말고 전세를 봐서 상황을 봐서 향배를 정해라. 한마디로 명나라가 패할 것 같으면 무리하지 말고 후금에게 투항해라. 뭐 그런 식의 암시를 준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강옥립 부대는 결국 명나라가 후금에 패하게 되자 바로 후금에게 이제 투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 반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란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일본과 다시 국교가 수립되고 이제 무역을 재개하게 되는데 외란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자가
새로운 막부를 만듭니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에도 막부는 이 외란의 책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는 이제 조선과의 국교를 다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607년 선조 때 국교가 재개됐고요. 무역이 다시 시작된 건 선조 때가 아니라 2년 뒤인 1609년 바로 광해군 때 기유 약조를 통해서 다시 무역이 재개가 됩니다. 이 이후에 일본은 조선에게 외교 사절단, 외교 문화 사절단으로 통신사를 이제 요청하게 되고요. 이 통신사는 17세기부터 이제 18세기까지 이제 부정기적으로 파견이 됐던 대규모의 어떤 외교 사절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일본이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신사는 더 이상 파견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립 외교를 펼쳤던 광해군과 북인 정권. 당연히 존화주의 입장에 있었던 서인과 그리고 남인 세력들은 반발을 했을 거예요. 특히 서인들이요. 자, 이때 마침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그 선조 임금 같은 경우는 선조는 광해군, 이제 성장한 광해군과 그 다음에 후궁을 통해서 얻은 자식인 이제 영창대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목대비 아들이죠. 이 영창대군과 광해군 중에 누구를 왕으로 할 것이냐. 이때 북인들 중에서 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대북파고요.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파가 이제 소북파입니다. 이러한 칠서의 옥이 발생하자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결국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예, 이 칠서의 옥의 그 배후가 임목대비의 아버지가 연루돼 있다라는 이유로 한마디로 광해군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자기의 계모였던 임목대비를 결국 폐위시키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성리학자들인 서인과 남인은 이건 패륜이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어떤 패륜으로 몰아세우면서 결국 이것이 반정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의 어떤 그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광해군 정권의 중립외교, 명에 대한 어떤 의리를 저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패모살제와 같은 어떤 패륜. 이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해서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주도했고요. 여기 일부 남인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남인이 가세한 바로 연합정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이렇게 왕이 된 인조는 당연히 서인과 남인들의 요구대로 결국 친명배금 정책을 펴게 됩니다. 친명배금 정책. 바로 대의 명분을 더 중시 여기는 거죠. 국가의 실리보다. 이때 마침 인조반정에 참여했지만 자신의 공이 좀 낮게 책정됐다라고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괄이죠. 자기가 가장 공을 많이 세웠다라고 생각했지만 2등 공신에 책봉되면서 불만을 품었던 이 이괄이 난을 일으키게 됐고, 이괄이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 자녀 세력들이 후금 쪽으로 투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금에 가서 조선을 정벌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 후금이 쳐들어온 것이 정묘호란이고요. 이때는 강화도로 피난했던 인조가 빠르게 강화를 맺으면서 이 후금이 요구했던 형제 관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고친 여진족이 또 한 번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중화 사상과 어떤 대의 명분을 중시했던 서인과 남인들 입장에서는 이 오랑캐라고 여기는 청나라에게 군주로 모실 수는 없다. 곧 군신 관계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호란인 병자호란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정묘호란의 배경.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정묘호란의 배경을 보면 명나라 장수인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평안도 앞에 철산이라는 지역에 가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가도라는 섬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 영토인 가도에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것은 후금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좀 불만을 품은 거죠. 명나라에게 한마디로 군사 요충지를 내줬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괄의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 잔여 세력이 후금으로 투항해서 조선 정보를 요청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 3만 명에 이르는 이 후금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게 됐고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금이 내세웠던 이 형제 관계를 결국 조선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후금은 철수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정묘호란은 큰 피해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정묘조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명나라 연호를 쓰지 마라. 자, 명나라를 제조지인의 나라로 여겼던 조선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또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자, 그리고 조선 측과 이제 후금이 합의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후금이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고 각각 형제관계와 군신관계를 요구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사건을 좀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은 후금과 가양화 조약을 맺고 나서도 명나라의 어떤 4대 외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당연히 후금을 자극했겠죠. 그래서 청나라로 국호를 바꾼 바로 여진족은 결국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화해를 해야 되느냐 서로 이렇게 대립하다가 결국 주전론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 싸우기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태종이 10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게 됐고요. 45일간 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에 포위가 된 이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간 싸우다가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게 되자 결국 신하들 사이의 두 의견, 바로 주전론과 바로 주화론 중에 바로 주화론을 이제 택하게 되죠. 주화론을 택하게 되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표적인 주화주의자였던 이 최명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청나라의 요구사항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요구사항이 바로 군신관계였었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 송파에 있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9번이나 땅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항복의 예를 갖췄는데 대단히 굴욕적이죠. 그래서 이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이 삼전도 비에 조선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했던 그 과정과 내용이 삼전도 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당시 세자인 소현세자와 그 동생인 복림대군이 끌려갑니다. 훗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소현세자는 대단히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청나라에 머물면서 발달된 어떤 선진 문물 또 서양 선교사들과 어떤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이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것을 대단히 굴욕적인 걸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반청 어떤 의식이 여전히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훗날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이제 의문의 죽음, 독사를 당했다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동생인 복림대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복림대군은 우리는 효종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효종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청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이후에 북벌운동을 처음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주전파 또는 척화파라고 부르는 김상원과 사막사가
함께 인질로 가게 되죠. 이때 김사원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시가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뭐 다시 보자 삼각사나 라고 시작하는 이런 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인질로 끌려가던 김상원이 언제 다시 조선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심정을 어떤 노래한 시인데, 그러한 시를 통해서 그 시가 만약에 지문으로 주어진다면 이것이 병자호란 이후에 척화파였던 김상원과 그 다음에 사막사들이 처음으로 인질로 끌려갔던 시점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임진왜란의 어떤 결과와 영향이 중요했다면 이제 호란의 영향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인명 손실, 그리고 어떤 국토의 황폐화는 좀 당연하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북벌론이 좀 중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호란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인조 정권이 서인과 또 일부 남인들이 주장했던 바로 친명 배금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어떻게 본다면 국제 정세에 좀 어두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란의 책임은 바로 인조와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서인 정권에게 있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호란 이후에 자신들의 실정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해서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북벌론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서인 정권도 청나라를 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북벌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군인 오군영을 정비하게 됐고요. 이 정비된 오군영을 바로 이 서인 정권이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으로, 정치 군사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 때와 현종 때는 주로 이 북벌을 서인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반면에 숙종 초반 때가 되면은 다시 남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들이 북벌을 추진하게 되고 서인 정권이 또 반발하게 되죠. 따라서 이 북벌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한마디로 당시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벌론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효종 때 북벌이 처음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영청, 수어청 같은 오군영이 정비가 됐다. 또한 오군영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된 이 훈련도감에서 새로운 무기들을 제작을 했는데, 이때 새로운 무기를 제작했던 인물은 바로 표류해서 조선에 왔던 네덜란드인 바로 벨테브레가 신식 무기를 제작하는 데 좀 도움을 줬다는 것이고요. 또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김육의 건의로 대동법이 충청과 전라지역까지 확대됐다. 자,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광해군 때 이 원익의 주장으로 특산물로 납품했던 이 공납을 쌀이나 배나 또는 화폐로 지불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죠. 조선 후기에 사회 경제적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대동법, 광해군 때 처음 경기도 지역에서만 실시가 됐었고요. 바로 호란 이후에 효종 때는 김육의 건의로 충청과 전라지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대동법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 상평통보가 주조됐고 널리 유통되게 됩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화폐 유통에 대부분 실패를 했었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상평통보라는 화폐의 유통이 좀 활발해진 시기다. 하지만 이러한 북벌론은 한계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친 화의사상, 바로 중화사상의 바탕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자, 효종이 죽고 나면 현종과 숙종 초반까지 계속 북벌론은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효종 때가 가장 강했고 효종의 사망 이후에는 북벌론이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8세기에는 서인 중에 일부 노론 세력들이
청나라를 칠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발달한 문물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북학운동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북학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권 세력인 노론의 아주 젊은 소장파 세력들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박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이 그 중상악파 실학자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벌론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선정벌이에요. 시베리아 지역을 놓고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청나라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때 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변급과 신유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총부대를 파병을 해주죠.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하러 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아라사인 러시아를 정벌해서 나선정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조총부대는 왜 육성이 됐고 강화가 됐죠? 바로 청나라를 치겠다. 바로 북벌론과 관련해서 훈련을 받고 정비가 됐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가 오히려 청나라를 지원해서 러시아를 치는 데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나선정벌은 북벌론이 겉으로 내세우는 거와 실질적인 목적이 좀 달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많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기본 외교 전략과 그리고 그 외교의 어떤 변화, 국제정사의 변화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외란과 호란, 그 결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도 많고 좀 복잡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선조 때와 광해군 때와 그리고 인조, 그리고 호란 이후에 효종, 그리고 효종 때의 북벌론이 다시 북학론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큰 틀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근세 경제,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